야, 거기 너. 볼륨 좋은데? 이리 와봐. 오빠가 뜨겁게 놀아줄게. 서울의 퇴근길, 붉은 노을이 빌딩 사이로 쏟아지던 늦은 오후입니다. 버스 안은 지친 회사원들의 한숨과 스마트폰 불빛으로 가득했죠. 창밖으로 흐르는 도심의 풍경이 마치 느린 영화처럼 지나갑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버스 문이 열리며 분위기가 순식간에 충격의 현장으로 변했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 인생의 수평선에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몸에 용과 호랑이가 뒤엉킨 문신이 드러난 50대 남자 곽칠성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반쯤 남은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두꺼운 금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어요. 그의 뒤로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30 중반의 양도진이 묵묵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등장에 버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이고, 더워라. 이 버스는 에어컨도 안 트나? 곽칠성의 목소리가 버스 안을 울렸습니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고 통로를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그때 곽칠성의 시선이 창가 쪽 좌석에 앉아있는 한 여성에게 고정됐어요. 단정한 군복을 입은 여군 대위 장윤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폰으로 뉴스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군복 깃에는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곽칠성은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런 미친 군복 입은 아가씨. 군복 핏이 끝내주는데 총알보다 눈이 더 빨리 돌아가겠다. 곽칠성의 말에 장윤서는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었지만 곧 다시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무시하는 태도가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진이 키득거리며 한마디 보탰죠. 형님, 저 아가씨 속옷도 군납일까요? 태극기라도 새겨져 있는 거 아닌가 몰라. 버스 안은 더욱 정적에 빠졌습니다. 여성 승객 한 명이 불안한 듯 핸드백을 움켜쥐었고 다른 승객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장윤서는 말없이 군복 상의 윗단추를 하나 더 잠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만하시죠. 짧고 단호한 그녀의 목소리에 곽칠성은 오히려 흥미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는 장윤서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오호, 목소리 봐라. 군기 바짝 들었네? 요즘 여군들은 다 이렇게 시크한가? 곽칠성의 손이 슬그머니 장윤서의 무릎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장윤서의 근육이 경직되었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순간 버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체육복 차림의 50대 후반 여성이 탑승했어요. 문정숙은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버스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곽칠성과 장윤서에게 머물렀고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어요. 문정숙은 천천히 두 사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에는 묵직한 존재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버스 안의 승객들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문정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곽칠성의 뒤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수십 년의 군 생활에서 다져진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상황을 관찰하더니 조용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손 지금 놓으시죠. 곽칠성은 어깨너머로 문정숙을 힐끔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어요.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국방부 장관이라도 되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곽칠성이 문정숙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어요. 문정숙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낚아채더니 한 번의 부드러운 동작으로 좌석 난간에 비틀어 꽂았습니다.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곽칠성의 비명이 버스 안을 울렸어요. 아씨, 이 미친년이! 양도진이 재빨리 문정숙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도진의 공격 패턴을 읽고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더니 정확한 타이밍에 그의 무릎을 자신의 무릎으로 꺾었어요. 양도진은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일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버스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두 명의 조폭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문정숙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장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문정숙 앞에 서서 정중히 경례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장윤서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문정숙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장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정숙의 시선이 장윤서의 손목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낡은 은빛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정숙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계는 오래되었지만 정교한 디자인을 갖고 있었고 분명 군용 시계였어요. 문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시계를 만져보려 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외쳤어요. 여기 당장 경찰 부를게요. 문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그리고 승객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녀는 장윤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위님,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이야기 나눌 게 있습니다. 장윤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경례로 답했어요. 네, 사단장님. 문정숙은 마지막으로 바닥에 쓰러진 곽칠성과 양도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치욕이 서려 있었어요. 특히 곽칠성의 눈빛에는 복수를 다짐하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문정숙은 그것을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있어 이런 상황은 일상의 한 부분에 불과했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린 문정숙과 장윤서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늦은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카페 안은 은은한 재즈 음악으로 가득했어요.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정숙은 장윤서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이 시계, 어디서 난 거죠? 장윤서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추억과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유품입니다. 어릴 적부터 키워주셨고 친부는 모릅니다. 장윤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시계를 풀어 문정숙에게 건넸어요. 문정숙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시계를 뒤집자 뒷면에 새겨진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중령. 문정숙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겨울, 눈, 총성, 그리고 한 남자의 따뜻한 손길. 사단장님, 괜찮으세요? 장윤서의 목소리에 문정숙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시계를 다시 장윤서에게 건넸습니다. 이 시계의 주인을 알고 있어요. 28년 전 그분은 내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문정숙의 눈빛이 먼 과거를 향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6년 겨울 강릉 설산에서 작전 중이었죠. 당시 나는 소위였고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매복 공격으로 총상을 입었습니다. 문정숙은 왼쪽 어깨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오랜 상처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내리던 날이었어요.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을 때 한 남자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철수라는 분이었죠. 장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문정숙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분은 근처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다고 해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죠. 그분은 나를 업고 자신의 산장으로 데려갔어요. 지하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를 숨기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정숙은 시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시계, 내가 그분께 맡긴 거예요. 내 생명의 은인에게 드린 작은 선물이었죠. 뒷면에 그분의 이름을 새겨드렸어요. 장윤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문정숙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혹시 외할아버지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분은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특히 군대 시절에 대해서는. 문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은 참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나를 숨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망설이지 않으셨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장윤서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번호로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제 외삼촌이세요. 외할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마 사단장님께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50대 초반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깊은 주름과 단단한 턱선을 가진 그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화면 속 두 여성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윤서야, 무슨 일이니? 그때 박준호의 시선이 문정숙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정숙, 소희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문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그 소년, 내가 그 아이였구나. 1996년 강릉 설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날, 문정숙은 작전 도중 매복 공격을 받아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눈 덮인 산길을 헤매던 그녀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순간 한 남자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박철수는 50대 중반의 약초꾼이었어요. 그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내리며 귀한 약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정숙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심한 저체온증 상태였어요. 박철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업고 자신의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누구예요? 10살 남짓한 소년 박준호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의 눈이 아버지가 없고 온 군인을 보고 커졌습니다. 준호야, 이불과 따뜻한 물을 준비해라. 빨리. 박철수는 문정숙을 산장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벽난로가 따뜻하게 방을 데우고 있었고 선반에는 다양한 약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는 신중하게 문정숙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관통했군. 하지만 출혈이 심해. 박철수는 정성껏 문정숙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초로 만든 연고를 발랐어요. 그의 손길은 군의관처럼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문정숙은 고열에 시달리며 이틀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깨어났을 때 그녀의 옆에는 박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디? 문정숙의 목소리에 박철수는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누구시죠? 박철수라고 합니다. 이 산에서 약초를 캐는 사람이에요. 문정숙은 주변을 살폈어요. 지하실은 아늑했지만 명백히 은신처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군대 지도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무전기도 보였어요. 당신, 군인이셨나요? 박철수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어린 박준호가 수줍은 표정으로 내려왔어요. 아버지, 약초 달인 물이요. 박준호는 문정숙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쟁반에 든 약초차를 건네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당신 아들인가요? 네, 준호라고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둘이 살고 있어요. 며칠이 지나고 문정숙의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특수작전 중이었다는 사실을 박철수에게 말했고 그는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문정숙이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부대로 돌아가야 해요. 박철수는 그녀를 위해 산을 내려갈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작은 배낭에 식량과 약을 챙겨주었어요. 조심하세요. 아직 적들이 수색 중일 거예요. 문정숙은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시계를 풀어 박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이 생명, 언젠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박철수는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서려 있었습니다. 생명에는 값이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날 밤, 문정숙은 산을 내려가 자신의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박철수와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문정숙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정신이라고. 카페에서의 영상통화는 세 사람 모두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정숙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아들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박준호는 아버지가 숨겨왔던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났어요. 그리고 장윤서는 자신의 뿌리와 외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네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문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조용하셨죠.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거나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장윤서는 외삼촌과 문정숙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제게 항상 지키는 것이 곧 용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윤서를 특별히 아끼셨지. 그리고 항상 군인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셨어. 내가 군인의 길을 선택했을 때 아버지는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어. 장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이 시계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문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감정의 골을 메워갔어요. 박준호는 경찰청 간부로서의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문정숙은 여군으로서 겪어온 어려움과 성취에 대해 나눴습니다. 장윤서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단장님, 혹시 가족이 있으신가요? 문정숙의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딸이 하나 있어요. 문하늘이라고 올해 21살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딸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밝은 미소의 젊은 여성이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장윤서와 박준호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사단장님을 닮았네요. 그래요? 나는 오히려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숙은 시계를 확인하고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이가 오늘 저녁에 집에 온다고 했거든요. 그들은 카페 앞에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박준호는 내일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고 모두 동의했어요. 문정숙은 장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기뻤어요. 박철수 중령님의 딸을 만나다니. 장윤서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사단장님. 외할아버지의 은인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들이 헤어진 후 문정숙은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가져올 예상치 못한 결과를. 다음 날 아침, 문정숙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여군 대위를 성추행하려던 조폭을 제압한 여군 사단장의 영상이 화제였어요. 사람들은 문정숙의 용기와 결단력을 칭찬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강철 사단장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 프로그램에서는 문정숙과 장윤서를 스튜디오에 초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신념과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사단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셨나요? 진행자의 질문에 문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군인은 항상 주변 상황을 살피고 위험을 감지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그건 본능이 된 거죠. 장윤서도 덧붙였어요. 사단장님은 우리 여군들의 롤모델이십니다. 그분의 용기와 지혜는 많은 여성 장교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방송은 큰 호응을 얻었고 문정숙과 장윤서의 감동적인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28년 전 한 남자의 용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아름다운 인연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좋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어둠이 내린 서울 외곽의 한 건물 지하. 곽칠성은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TV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 쥔 소주잔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군복 입은 년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온 세상이 날 비웃고 있어. 양도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저 사단장이란 여자,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곽칠성의 눈에서 광기가 번쩍였어요. 넘어가?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당한 걸 그냥 넘어간 적 있었나? 절대 안 돼. 저 여자, 반드시 똑같이 갚아줄 거야. 그는 TV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이번엔 딸로 가자. 저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단장인지, 딸 하나 못 지키면 어떻게 될지 보여주자고. 양도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이미 곽칠성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죠. 양도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문하늘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그녀는 다음 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자 그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책을 덮었습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다. 하늘은 가방을 메고 도서관을 나섰어요. 캠퍼스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가로등만이 그녀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어요. 어두운 골목길, 갑자기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섰습니다. 하늘이 놀라 뒤로 물러서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강한 약품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고 의식은 빠르게 흐려졌습니다. 엄마. 그것이 하늘이 기억하는 마지막 단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문정숙은 딸이 밤새 귀가하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하늘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지던 그때 문정숙의 핸드폰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딸 잘 자고 있다. 10억 준비해. 별 2개 달고도 못 구하면. 그게 진짜 웃긴 거지. 문자와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하늘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문정숙의 손이 떨렸고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와 분노가 번갈아 일었어요. 문정숙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단을 내렸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녀는 딸을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서 대위, 하늘이가 납치됐어. 그리고 그놈이야. 장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사단장님. 이번엔 제가 지키겠습니다. 사단장님의 딸, 제겐. 은인의 딸입니다. 문정숙은 곧바로 박준호에게도 연락했어요. 그는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으로서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문정숙의 아파트에서 만났어요. 유괴범으로부터 연락이 왔나요?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문정숙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어요. 10억이라. 분명 돈이 목적은 아닐 거예요. 버스에서 있었던 일의 보복이 분명합니다. 문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늘이가 위험에 처할 줄은. 장윤서가 문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사단장님. 지금은 하늘이를 찾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박준호는 이미 경찰 내부 시스템을 통해 곽칠성의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곽칠성, 일명 강남 칠성파 두목입니다. 전과 18범으로 마약, 폭력, 불법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 비리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는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그의 행동대장 양도진도 위험 인물입니다. 냉혈한으로 알려져 있죠. 문정숙은 묵묵히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위치는 파악됐나요?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와 문자 추적 결과 서울 외곽의 폐창고 단지로 추정됩니다. 과거 칠성파가 불법 도박장으로 사용했던 곳이에요. 그는 지도를 펼쳤어요. 이 지역은 건물이 많고 복잡해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급습할 경우 하늘이가 위험할 수 있어요. 문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 혼자 들어가겠어. 10억을 가지고 가는 척하면서. 장윤서와 박준호가 동시에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단장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문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위한 함정이라면 내가 직접 들어가야 해. 하지만 혼자 가겠다는 건 아니야. 그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셋이 함께 하늘이를 구할 거야. 각자의 역할이 필요해. 세 사람은 밤새 작전을 세웠습니다. 박준호는 경찰 특수부대를 대기시키고 장윤서는 자신의 군사훈련을 활용해 정찰을 맡기로 했어요. 문정숙은 직접 곽칠성을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각자의 장비를 점검했어요. 문정숙은 오래된 군용 가방에서 곤봉을 꺼내들었습니다. 장윤서는 몸에 전술 장비를 착용하고 탄창을 점검했어요. 박준호는 무전기를 테스트하며 말했습니다. 28년 전 아버지가 구한 사람. 이번엔 우리가 당신 딸을 구할 차례입니다. 문정숙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그녀는 하늘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려라, 하늘아. 엄마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공통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은혜를 갚고 가족을 지키며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새벽녘 서울 외곽의 폐창고 단지는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 지붕들이 희미한 달빛 아래 으스스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문정숙은 가방을 들고 창고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작은 무전기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위치 확인. 모두 준비됐나?
박준호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특수부대 대기 완료. 신호만 주면 즉시 투입 가능합니다. 장윤서도 보고했어요. 정찰 완료. 세 번째 창고. 지붕 위에서 감시 중입니다. 내부에 최소 5명의 인원 확인. 하늘이는 중앙에 의자에 묶여 있어요. 문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계획대로 진행하자.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발걸음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세 번째 창고 앞에 도착하자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양도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혼자 왔나? 문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 가져왔어? 그녀는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딸부터 보여줘. 양도진은 비웃더니 그녀를 안으로 인도했어요. 창고 내부는 어두웠지만 중앙에 밝은 조명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문하늘이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늘아. 문정숙이 딸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양도진이 그녀를 막았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곽칠성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별 2개 달고 있는 사단장님이 오셨군. 영광입니다. 정말.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문정숙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돈 가져왔어. 딸을 풀어줘. 곽칠성은 껄껄 웃었습니다. 돈. 누가 돈을 원한대. 난 내 딸이 필요해서 데려온 게 아니야. 널 여기 끌어들이기 위해서지. 그는 천천히 하늘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졌어요. 하늘은 몸을 떨며 신음했습니다. 네 엄마 별 달고 있어도 딸 하나 못 구하면 그게 쇼지 뭐. 온 국민이 박수치던 강철 사단장이 자기 딸도 못 지키는 꼴이라니. 문정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야. 돈을 원한 게 아니었지. 내가 여기 오길 바랐던 거고. 그녀는 천천히 양손을 들어 보였어요. 여기 왔잖아. 이제 내 딸을 풀어줘. 곽칠성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아? 내가 내게 한 망신, 그 치욕, 똑같이 갚아줄 거야. 그때였어요. 창고 지붕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장윤서가 로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섬광탄이 터졌어요. 눈이 멀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박준호가 이끄는 특수부대가 창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혼란 속에서 문정숙은 딸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녀는 재빨리 하늘에 묶인 손을 풀었습니다. 괜찮아, 하늘아. 엄마가 왔어.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그 사이 장윤서와 박준호는 곽칠성과 양도진을 제압했습니다. 총성 없이 오직 정확한 무술 동작만으로 두 사람을 바닥에 엎드리게 했어요. 특수부대원들이 나머지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동안 세 사람은 하늘을 안전하게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창고 밖,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문정숙은 하늘을 꼭 안고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그저 딸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장윤서와 박준호는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건 아버지의 일기장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사단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문정숙은 하늘에게서 떨어져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문장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지킨다는 건 용기다. 그것이 피든 아니든. 문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의 빚, 오늘 갚았습니다. 하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분들은 누구야? 문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긴 이야기란다. 집에 가서 천천히 들려줄게. 그들이 떠나기 전 장윤서가 문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외할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생명에는 값이 없다. 그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요. 문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장윤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말씀, 내가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어.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뜻을 실천했지.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네 사람은 함께 창고 단지를 떠났습니다. 그들 뒤로 경찰차 불빛이 깜빡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과거의 인연이 현재로 이어져 하나의 원을 그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 안에는 용기, 희생, 그리고 사랑이 깃들어 있었어요. 구출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문정숙의 아파트 거실에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가득했어요. 소파에 앉은 문하늘은 이제 겨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납치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가족과 새로운 인연들의 지지 덕분에 조금씩 회복 중이었죠. 하늘아, 따뜻한 차 한 잔 더 마실래? 부엌에서 나온 문정숙이 딸에게 물었어요. 하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은 점점 생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엄마, 이 일주일 동안 계속 궁금했는데 그분들과 엄마는 어떻게 연결된 거야? 특히 장윤서 대위님과. 문정숙은 차를 따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어요. 딸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다 말해줄게. 사실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란다. 문정숙은 소파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강릉 설산에서의 임무, 총상을 입었던 순간, 그리고 박철수라는 남자가 자신을 구해준 일까지. 하늘은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철수 씨가 장윤서 대위님의 외할아버지셨던 거야? 맞아. 그리고 박준호 국장은 그분의 아들이고. 정말 신기한 인연이지. 내가 버스에서 윤서 대위를 만난 것도, 그녀의 손목에 있던 시계를 알아본 것도 모두 운명이었던 것 같아.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어요. 그럼 외할아버지는 지금은 어디 계신데? 문정숙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 내가 그분께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정숙이 문을 열자 장윤서와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들이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단장님. 하늘이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나요? 장윤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문정숙은 미소 지으며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많이 좋아졌어. 들어와. 막 너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거실에서 하늘은 두 사람을 보고 밝게 웃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위님, 그날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장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준호는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유품들이에요. 사진, 편지, 그리고 아버지가 정숙 사단장님에 대해 쓴 메모들도 있습니다. 문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 누렇게 변색된 편지들, 그리고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다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날의 일을 누구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셨죠. 아버지에게 그날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장윤서가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설산을 배경으로 찍힌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외할아버지예요. 저도 이 사진은 처음 봐요. 네 사람은 함께 박철수의 유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한 남자의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군 생활,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산 속에서의 고독한 나날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한 여군 장교를 구한 특별한 날에 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문정숙은 박철수가 남긴 메모를 읽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눈 속에서 한 영혼을 구했다. 그녀의 눈에는 강인함과 용기가 서려 있었다. 내가 그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가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늘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장윤서와 박준호도 조용히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문정숙은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산책은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맑은 공기와 새들의 지저귀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죠.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박철수의 유품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단장님. 장윤서가 달리는 복장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도 아침 조깅을 나온 듯 했습니다. 윤서 대위, 아침부터 운동하나요? 문정숙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장윤서는 벤치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습관이에요. 외할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거죠. 문정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서 대위,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군 생활을 계속할 생각인가요? 장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고민 중이에요. 특수작전부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특수작전이라 위험한 길이지. 문정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장윤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위험 속에서 누군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문정숙은 장윤서의 어깨를 부드럽게 짚었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특수작전부대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장윤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사단장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면. 그럼 나도 특수작전부대 출신이니까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기로 했어요. 걸으면서 그들은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 여성 장교로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문정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딸을 하나 더 얻은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장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뭐든 물어봐. 사단장님은 왜 군인이 되셨나요? 문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강한 정의감이 있었어.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게 싫었지. 내가 가장 힘들다는 곳에서 최고가 되고 싶었어. 장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외할아버지가 제게 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문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박철수 중령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나 봐요. 그분의 말씀이 너와 나, 두 세대의 여성 군인을 만들었으니.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그들은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정숙은 자신의 경험과 조언을 아낌없이 장윤서에게 전했고 장윤서는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흡수했어요. 윤서야, 내일 부대에서 특별 훈련이 있는데 내가 참관해 볼래? 특수작전부대 시험에 도움이 될 거야. 장윤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럴 수 있나요? 물론이지. 내가 사단장이니까.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 사이에는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정신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오며 문정숙은 문득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딸에게도 이런 강인함과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은 이번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윤서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할래? 하늘이도 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 거야. 네, 좋아요. 꼭 가겠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로 헤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가까워져 있었어요. 문정숙은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박철수 중령님, 당신의 영향력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당신이 구한 한 생명이 다시 다른 생명들을 지키고 있어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곽칠성과 양도진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문정숙과 하늘, 그리고 장윤서와 박준호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곽칠성은 구치소 복장을 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곽칠성, 납치 및 협박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곽칠성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시선이 문정숙과 하늘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유죄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문정숙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늘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정상 참작을 요청할 사항이 있으니까.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모두 자백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최종 선고는 2주일 후로 미뤄졌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 문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곽칠성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괜찮아? 하늘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문정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냥 조금 의외였을 뿐이야. 박준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차단장님, 곽칠성이 재판 전에 저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면회를 가봐도 될까요? 문정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가요. 나도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다음 날, 문정숙과 박준호는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곽칠성을 만났어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곽칠성의 목소리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문정숙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곽칠성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내가 당신을 노린 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1996년 강릉설산에서 당신을 공격한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나였습니다. 문정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의 과거 임무, 그리고 그날의 매복 공격,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우리 조직의 비밀 거래를 조사하고 있었죠. 우리는 당신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나는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버스에서 당신을 본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문정숙은 말없이 곽칠성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교차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곽칠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딸을 납치한 후 그 아이의 눈에서 당신과 같은 용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박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박철수 씨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까? 곽칠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뉴스를 통해 그분이 문 사단장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문정숙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곽칠성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녀에게 오랜 의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우리 조직이 연루된 모든 범죄, 그리고 그날의 진실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문정숙은 말없이 걸었어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모르겠어요. 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감형을 위한 술수인지. 하지만 그날의 일에 대한 그의 설명은 정확했어요. 그날 저녁, 문정숙은 집에서 혼자 박철수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속에는 그날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었어요. 오늘 한 여군 장교를 발견했다. 그녀는 여러 명에게 추격당하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를 숨기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옳은 일이다. 문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28년의 세월을 넘어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에 드리워져 있었고 이제 그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문정숙은 강릉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황금빛 들판과 붉게 물든 산들이 흘러갔어요. 그녀의 무릎 위에는 박철수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하늘과 장윤서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기 보여요. 저 산이 설산이에요. 장윤서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은 웅장하고 신비로웠어요. 문정숙은 그 산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지. 하늘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외할아버지의 산장은 아직도 남아있나요? 장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외삼촌이 가끔 관리하러 오세요. 아무도 살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기차가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 박준호가 차를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네 사람을 태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구불구불해졌어요. 마침내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항상 이 길을 걸어 다니셨대요. 차를 멀리 두고 자연과 함께 걷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장윤서가 앞장서며 말했어요. 그들은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주변은 온통 가을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발 아래 낙엽들이 바스락거렸어요. 1시간쯤 걸은 후
작은 산장이 나타났습니다. 통나무로 지어진 소박한 집이었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장윤서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산장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난로, 작은 식탁, 책장이 가득 찬 책들. 모든 것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습니다. 문정숙은 천천히 실내를 둘러보았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생명의 은인을 만났고 치료를 받았으며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지하실은 어디 있나요? 문정숙이 물었어요. 장윤서는 부엌 한쪽의 작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요. 네 사람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벽난로와 침대, 그리고 의약품 선반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정숙은 침대 옆에 서서 그날을 떠올렸어요. 바로 여기서 내가 누워 있었어. 박철수 중령님은 저 의자에 앉아 밤새 책을 읽으셨지.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늘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박준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 묻어두신 타임캡슐이에요. 언젠가 정숙 사단장님이 돌아오면 전해주라고 하셨죠. 문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작은 나무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께서 직접 깎으신 거예요. 소나무로요. 나무 조각은 작은 군인 인형이었습니다. 여성의 모습을 한 군인이었어요. 문정숙은 인형을 손에 쥐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숙 소위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난 것이겠지요. 아니면 적어도 당신이 이곳에 돌아온 것일 테고요. 그날 당신을 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용기, 헌신, 그리고 책임감.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작은 인형은 내가 당신을 기억하며 만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윤서가 당신을 만나게 된다면 그녀에게도 같은 용기와 정신을 전해주세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박철수 올림. 문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장윤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하늘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박준호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그분이 나를 구했는지, 그리고 왜 윤서가 군인의 길을 택했는지. 문정숙은 인형을 장윤서에게 건넸어요. 이건 너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내 외할아버지의 뜻이 담긴 선물이니까. 장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이걸 사단장님께 드리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외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유산을 받았으니까요. 바로 용기와 책임감이라는. 네 사람은 산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들은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박철수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문정숙은 산장 앞 작은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어요. 그녀는 손에 든 작은 군인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중령님,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그날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용기와 헌신, 그리고 책임감, 내 삶의 지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은 윤서와 하늘에게도 이어지고 있어요. 당신의 은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장윤서, 하늘, 그리고 박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를 통해 미래로 이어지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수평선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평선에서 만나요.